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댓글 중에서 엔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두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환율은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환율이. 그만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 일단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가치를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가격, 그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사전적 의미는 교환한다는 의미죠. 교환했을 때의 가치, 그런 의미지만 그 국가의 가치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바꿨을 때의 그 국가의 화폐 가치, 국력이라고 해도, 그 시점의 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표죠. 환율은 성격상 약간의 미래성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물 개념이 좀 이렇게 포함이 된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환율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요소 다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에서 볼 때 환율을 먼저 언급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순수한 경제에서의 환율, 엔화니까 엔화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엔화가 150원대예요.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것은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달러가 강해지니까 엔화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엔화가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달러가 강하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환율을 안정을 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다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5% 납니다. 일본이 0.25%, 미국이 5.25%, 비컷해서 5.25%가 됐죠. 5%가 나는 금리 차를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 차이가 적어지니까 일본 쪽으로 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엔화가 강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각 나라들이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해서 많이 삽니다. 일본도 많이 샀어요. 1조 2천억 달러 정도
달러까지 보유, 1조 4천억 달러, 2천억 달러까지 보유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한 8,500억 달러, 9천억 달러 정도 있는데 세계에서 1위로 갖고 있죠, 현재는. 그 갖고 있는 달러를 환율 시장에 갖다 팔으면 달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화폐가 많아지면 그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환율 시장에 갖다 팔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금리를 올리는 방법, 달러를 파는 방법. 그리고 환율은 이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을 줘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해서 교환하면 자국 화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은 좋아지는 거죠. 대신 수입하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입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140원이면 1달러를 140엔이면 1달러를 수입을 할 수 있는데 150원이니까 10엔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0엔이라는 돈을 더 주고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하는 회사는 환율이 오르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수입하는 회사가 돈이 많이 들어서 수입을 하면 당연히 수입 원가가 올라가서 국내 내수 시장에 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수출이 좋다고 마냥 생각할 게 아니에요. 수입 원가가 올라서 물가 상승을 하는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일본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입니다. 1913년 페드가 결성이 된 이후 기축 통화로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죠. 현재 달러 이외의 준달러, 준기축통화로 봐주는 게 엔화하고 유로예요. 이 엔화와 유로는 나름의 국제시장에서의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줍니다. 유동성이 있으니까. 영국의 파운드화는 19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파운드화. 그러니까 EU가 생기기 전에는 통화 가치로서 엔화보다 더 우위에 있었는데 결정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소로스 헤지펀드가 영국 파운드화의 공매도를 대량 합니다. 공매도를 한다는 건 파운드화가 가치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으로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선물 투자 내지는 해치를 해놨는데요. 정말 파운드화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큰 수익을 얻고 소로스 펀드가 나옵니다. 영국 경제가 좀 흔들릴 정도로 파운드화가 떨어지죠. 영국이 세계의 경제 패권에 영향을 받을 만큼 환율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화폐 발행하는 거, 국제 발행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 나왔을 때 그럼 감세로 나타난 부족분을 화폐 발행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44일 만에 영국 최단기 총리로 사임한 겁니다. 그런 영국의 상황이 있었어요. 옛날 리보금리라고 해서. 근데 지금 리보금리 자체가 용어가 거의 쓰질 않잖아요. 그만큼 환율은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리고 큰 그 해치펀드, 국제적인 해치펀드는 한 나라의 경제를 환율이나 주식, 적재적 M&A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자본시장이. 그래서 이 선진화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환율로 돌아와서 엔화. 지금 그럼 엔화가 왜 오르고 있냐. 일본은 아베 정권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베와 들어서면서부터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거죠. 일본이 1985년 프라자 합의를 미국하고 하면서 250엔대인 환율을 125엔으로 50% 내립니다. 그것은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렸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 1985년에 미국이 그 당시 쌍둥이 적자가 있었어요.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그럼 무역 적자가 왜 났냐? 엔화가 너무 낮은 거예요. 250.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에서 엔화에 밀리니까 무역 수지가 너무 이렇게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G7하고 협의해서 미국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2배 상승시킵니다. 125엔으로. 그래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일정 부분 해소해요. 미국이니까 재정 적자와 수출 적자를 감당하고 기축동화나라니까 갈 수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재정 적자를 안고 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1890년도 10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일본이. 그러면서 일본은 디플레이션 시대로 들어가고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 1985년 프라자 합의 시작해서 1989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일본이 자만을 한 것도 있어요. 반도체를 7나노에서 멈췄다든가 27나노에서 멈추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해외 투자로 충분히 본원소득이 경제를 유지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내수가 너무 좋았고 아날로그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전혀 디지털 준비를 하질 않았어요. 1900년도의 인터넷 시대, 2000년대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이제 버는 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것이 금리 인상하면서 서서히 꺼지죠. 89년까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쭉 올라왔던 게 금리 인상하면서 서서히 꺼집니다. 부동산이 꺼져, 디지털 준비하네, 자만해, 아날로그 제조업으로 방치야, 첨단 산업, 반도체 27나노에서 멈춰. 완전 성장 잠재력이 멈춰서 버린 거죠. 10년, 20년이.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내각을 출범하고 보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을 해보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돈이 안 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그래서 아베 때 돈을 많이 풉니다. 그리고 아베 이후에 아소 때는 그렇게 양적 완화를 많이 하네. 기시다 총재 때 아베만큼 물량을 화폐를 대량 국채 발행을 합니다. 특히 22년도, 23년도에 100억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올라갔고 부동산도 일부 올라가서 회복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죠. 아, 일본이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산을 통한 성장이 아니었죠. 풍부한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서 돈으로, 국채로 이렇게 올린 버블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주식도 좀 내리고 34년 만에 전고점을 뚫었던 주식도 좀 내리고 25%까지 또 내렸잖아요. 뭐 이제 거기 이제 전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한 3,800선에서 38,000선에서 부동산도 조금 주춤하고. 그럼 기시다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럼 아베 때 돈을 많이 풀고 기시다가 정말 양적 완화를 많이 합니다. 기시다는 미국을 믿은 거예요. 미국이 23년도, 22년도부터 쭉 금리를 올려나갔잖아요. 그러면 올해 6월 달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올해 3번 정도. 그러면 그 양적 완화, 돈을 풀었던 것들에 대한 후유증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일본하고 금리차가 적어지니까 환율이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도 동요도 없고 물가도 안정 수준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믿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조금 빗나갔죠. 3개월이 후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더 조금 늦게 이제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서서히 140 찍고 150 찍고 160까지 오르고 161 찍었다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재가 160선에서 더 이상 엔화가 떨어지면 이것은 엔캐리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습니다. 엔캐리 현상이 뭐냐면 일본이 120원 할 때 그때 빌려가지고
해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돈이 한 4천조 원이 돼요. 엔캐리 자금. 프랑스 국채의 13% 정도가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미국 국채 중에서도 엔캐리 자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엔캐리 자금이 만약에 16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를 다시 사갖고 오는데 40엔이라고 하는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120원대에 대출 받아서 산 돈이 다시 160엔으로 갚으려면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엔캐리 자금이 일시에 들어올 수 있는 현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 각국의 증시가 한 번에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고 미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겠죠. 그럼 미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이 지불해야 될 채권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 GDP의 10%를 국채 이자로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7%, 6%, 7%, 1년 예산의 6, 7%를 이자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국채에 발행한 이자로. 일본은 지금 10%에서 한 13%를 25%를 일부 GDP의 25%를 본인들이 발행한 국채 이자 내는 데 써요. 일본이 1조엔이에요. 1조엔. 1년 예산이. 근데 그걸 25%를 이자 내는 데 쓰니 얼마나 많이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미국은 10%를 국채 발행 이자를 쓰고 우리는 6.6%나 7%. 그러니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어떤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또 오르는 겁니다. 30만 원 써주세요. 인플레가 돼서. 그런 그 미묘한 상호작용이 있어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엔캐리가 발생하지 않게 나갔던 돈이 일시에 일본으로 들어오는 엔캐리 현상이 있으면 일본도 힘들고 세계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물건은 다음에. 그리고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금씩 올려나가야 될 필요가 또 있어요. 금리를 조금씩 올려야 부동산도 조금 가격이 오르고 그 은행에 있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또 가면서 경기가 부양이 되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충되는 금리와 환율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지금의 엔화 환율을 결정짓는 건 뭐냐?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날 있죠. 이제 2주 남았는데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물가를 안정을 또 시켜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화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이 중요해요. 그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옛날에는 엔화 알기 우습게 하려는데 이제 엔화가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미 옐런 재무장관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금리 올리지 마. 11월 5일까지는 금리 올리지 마. 뭐 이런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마. 특별한 큰 폭의 변동이 있는 한 개입하지 마. 이런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 언론사하고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일본한테 그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일단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미 옐런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주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돼요. 물론 지금 전쟁 변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국 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당분간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조를 하는 상황에서의 환율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엔화가 오르느냐, 또 원화가 오르느냐. 우리나라 1370원이죠. 어, 9월달 미국 고용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어요. 두 번째. (9월달에) 실시한 B컷 0.5% 금리 인하를 후회를 해요, 지금. 아, 너무 많이 했고, 좀 일찍 한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70% 정도 돼요. 0.5% 내린 거에 대해서. 그런 회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달러는 강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좋은데. 그리고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요. 유럽의 전체 EU 27개국 국가의 GDP가 미국하고 비슷해요. 27조 달러. 경제 규모가. 그 중에서 24%를 독일이 차지해요. EU의 GDP의 24%를 독일이 차지하니 독일의 경제 상황이 유럽에 미치는 게 상당한 거죠. 근데 지금 독일 제조업이 작년 대비 제조업 생산량으로 보면 5% 감소했고 전월 대비 1% 감소했거든요.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주춤하니까 달러가 또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그냥 왜 오르느냐.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이 달러가 강세니까 엔화는 약세돼야 된다. 원화는 약세돼야 된다. 그렇게만 또 볼 수 없어요. 미국이 달러가 강세가 돼도 원화가 강세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 자국 기초 펀더멘털, 경제 기초 펀더멘털이 강하고 전반적인 경제가 안정이 돼 있으면 미국 달러가 올라도 급격하게 인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부동산 문제 상황 지금 나오죠?
삼성전자 기초 펀더멘탈. 삼성전자가 기본적인 내부 구조에 문제가 뭐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GDP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하고의 어떤 지정학적인 긴장 조성 관계,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가치를,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국의 대기업이 흔들려 정치적인 긴장 조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 전반적인. 그러니까 자체적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내부적인 요인도 갖고 있으면서 달러 가치가 또 급상승하니까 거기에 동반해서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엔화 역시도 달러 가치에 수렴을 하지만 1160엔에서 153엔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이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죠. 83조를 들여서 52일간 그 떨어뜨리는데 83조 원을 썼어요. 153조.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150엔 또 올라가는 상황 아니에요. 140엔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게. 그러니까 환율시장 개입한다는 게 리스크가 많아요. 달러로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외환보유고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달러를 또 이렇게 시장 개입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썼잖아요, 일본이. 돈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야. 일본이 외환보유고가 세계 1위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외환보유고가 대부분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의 90%야. 외환보유고의 90%가 미국 국채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이제는 한 3천억 달러 정도, 현금으로 따지면은 500억 달러.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4-5번밖에 안 남았어요. 환율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그리고 지금 신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보수 온건파예요. 그분이 이 군사 쪽에 이제 좀 전문가 바로 평이 나 있는데 보수 온건파라 금리 인상은 할 시점은 아니고 금리는 조금 안정적인 추세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언급을 했거든. 결국은 미국 대선까지는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엔화를 사신 분들이나 다른 통화를 사셔서 선물 투자를 하셨거나 환율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환해지를 30%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엔화가 뭐 155, 160 가면 그때 환해지를 또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엔화가 140원이까지 내려와도 16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 자기 투자의 30%. 그 환율에 투자한 부분의 30%는 환해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155, 160원엔 갔다고 180원까지 갈 거니까 마냥 그렇게 방치하면
그게 만약에 140원 밑으로 가서 135, 130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엔캐리 현상이 돼서 일시에 그냥 엔화가 일본으로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문제가 되고 채권시장이 문제가 됐을 때 환차손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30%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환액지를 30%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당분간 엔화는 제 생각에 145에서 155엔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160엔이 넘는 것은 일본도 무리가 있고 미국도 원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미국이 250에서 125엔으로 환율 인상을 했겠어요. 엔화가 떨어지는 걸 아주 많이 떨어지는 걸 미국은 원치 않아요. 수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화가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투자한 돈 엔캐리까지 다 합하면 일경 한 3, 4천억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자금들이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갑자기 이렇게 뭐 160원을 돌파해서 막 170, 180엔까지 가는 거는 미국도 원하지 않고 전 세계의 그 환율 시장이 바라질 않아요. 일본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145에서 155 선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다. 마지노선이 160원에서는 일본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할 것이고 달러를 팔던 금리를 올리던 두 가지 정책 중에 한 가지를 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환율 문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1370원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250원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1370원이니까 뭐 한 100원에서 120원 좀 높아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높은 겁니다. 10%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거니까. 문제는 환율을 관리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외평채라고. 거기서 작년에 20조를 갖다가 세수 부족으로 정부 36조 메꾸는데 20조를 썼잖아요. 그걸 올해 안 갚고 기금을 법적으로 한도 축소하는 거라 해서 퉁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외평채가 줄어드는 거야. 20조가. 그럼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한번 개입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410원이 환율 마지막 배수진입니다. 마지노선.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1410원에 우리는 개입하겠다.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하겠다. 묵시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왜?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900조에서 1000조 돼요. 보통 수익률이 5%에서 10% 사이 돼요. 그래서 40조에서 100조 정도 늘어나요. 잘해서 기금 운영을 잘하면. 근데 문제는 외평채로도 환율을 방어를 못 해가지고 저번에 1400원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있었죠. 그때 시장 개입을 했거든. 그때 무슨 돈으로 했느냐? 연금에서 처음에 250조를 빌렸어요. 250억 달러. 그리고 다시 150억 달러를 빌렸어.
500억 달러를 빌린 거야. 500억 달러면 얼마예요? 한 80조 되죠? 80조 되는데 그 회사 거는 없고요.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없어도. 그 당시에 링크게 되시죠? 네. 너무 환율이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이게 좀 좋은 거죠? 1410원에 국민연금하고 환해지 협약을 해요. 환율이 1410원에 갔을 때 국민연금에서 400억 달러를 갖다가 환율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시장에 있는 외국인들은 펀드 투자자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 한국은 1410원에서 환율 방어하려고 돈을 쌓아놨어. 이걸 다 알아요. 일본은 160엔. 그러면 250억에 150억 하면 400억이죠. 거기다가 또 400억 달러 환해지 해놨죠. 그리고 100억 달러를 또 갖다 쓴 게 있어. 총 900억 달러를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데 쓰고 있어. 그게 125조 원이야. 국민연금의 11.23%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가가 외평채라고 하는 환율 방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 돈이 있고 공자금이라고 해서 다른 기금에서 부족할 때 빌려주는 게 공자금이거든요. 다른 기금이 부족하면 그것까지 10조 갖다 쓴 거 아니에요. 36조 빵꾸나는 건데 떼우려고 그것도 아직 안 갚은 것 같아. 그 국민의 미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연금 900조 모아놓은 돈 중에서 12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환율 방어하는데 이렇게 지금 다 걸쳐놓고 쓰고 있다? 만약에 환율이 1410원 뚫어서 1450원, 1500원 가면 그 환차손은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 빌린 이자. 그거만 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그 외환 관리를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하지? 만약에 그 1450원, 1500원 가면 나는 엄청 걱정돼요. 부동산도 문제지만 그 환차손 난 건 뭘로 메꿀 건데. 재정도 지금 빵꾸 나는 방에 세수 부족에. 국채 발행 막 하려고요? 담보 있어? 국채 발행할 담보 있어요? 미국이요. 국채 발행을 하고 싶어도 미국은 은행이 5,000개 돼, 5,000개. 우리나라는 지점 은행이 새마을금고까지 5,000개인데 미국은 은행이 5,000개야. 미국은 뭐 두세 사람이 은행도 만드니까. 근데 그 한 4,000개 은행이 국채를 다 샀어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그리고 사줬단 말이야. 근데 국채 가격이 5%대까지 간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려다가 옐런이 살려준 거 아니에요. 3억 3천까지는 미국은 예금에 보호를 해주고 우리나라 5천만 원까지 해주잖아요. 전액 보상하는 거라서 옐런이 싹 마무리 해줬잖아요. 스위스 은행도 파산하려다가 국제 문제가 날 것 같으니까 무마가 됐고, 그리고 파산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국채 수익률에서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바람에 국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대부분 국채를 사놔서 굉장히 부실해서 이제 국채를 살래도 못 사. 그리고 엔캐리 자금이 거기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엔화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엔화 우습게 봤다가. 아니 저 프랑스 국채의 13%를 갖고 있다. 대단한 거죠. 엔캐리 자금. 아무튼 재정이 우리나라 관리가 이 외환 관리 면에서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국민의 그 연금 개혁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개혁을 하는데 그 돈 갖다가 담보로 막 외환 관리를 125조씩 하고 있다? 근데 왜 국회 동의도 안 받지? 이거 문제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럼 여야하고 협상도 안 하고 사회적 합의도 안 해. 국민연금을 쓰는데 기재부나 한국은행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 정도까지?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권한이다 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모든 분야도 문제다. 일본 엔화도 문제지만.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1410원이 마지노선 하고 있다. 그리고 1410원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400억 달러 바치고 있다. 엔화 160엔에서 일본이 마지노선으로 방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헤지펀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11월 5일까지는 2주 남았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환율을 작용하는 상황에 갈 것이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돼야 되니까 앨런이 재무장관이니까 대량의 국채를 단기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거예요. 3개월짜리를 계속. 수익이 좋은 3개월짜리를 발행하면서 이게 사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도 살 여력이 별로 없고 중국도 살 여력이 별로 없고 연방의회도 담보 잡아서 살 여력이 이제 안 돼요. 잘. 그럼 그동안 누가 사줬냐? 영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사준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정말 재정이 좋아서 사준 게 아니거든. 우호국이고 그렇게 사주면 그만한 또 정치적인 딜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싹 팔아가지고 3조 4천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7,500달러밖에 안 돼. 그럼 그 주는 돈 다 뭘로 있어요? 금으로 있잖아. 금으로. 선제적 대응을 딱 해놨잖아요. 담보 4조 달러 있으니까 금 우리나라에 투자해도 돼. 그런 어떤 신뢰성도 주는 거고 위안화 발행할 때 위안화 가치가 덜 떨어지죠. 금을 확보해 하고 있으니까. 금도 하나의 그 담보 능력으로서 가장 좋은 안녕 자산이잖아요. 금 저 정도 있는데 4조 달러 있으니까 1조 달러 발행하면 위안화 다 사죠. 거래하고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니야. 벌써 5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쭉 금을 사모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중장기적인 왜 마스터 플랜의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을 안 하냐. 삼성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래요. 왜 디딤돌 그 50도 풀었던 디딤돌론을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잔금을 못 치르니까 잔금 날리고 매물 쌓이고 청약 포기하고 왜 그런 상황을 발생하냐고요. 부동산 정책이 2, 3년은 가야지. 2, 3개월도 못 가고 일주일 만에 뭐 갑자기
이제 대출 안 돼요. 와,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게 나라 정책이에요? 이게 경제 정책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다시 융통성을 띄우는 거로 있고, 뭐 내년에 또 55조 뭐 추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희석화가 조금씩 돼가는 것 같은데, 명확한 메시지를 줘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 대출 안 돼서 돈을 잃고 계약금 잃고 청약 포기하고 가게 파산해서 가게가 무너지는 그 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솔직히 정책으로 나타난 문제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제 책임을 안 지고 약속 안 지키잖아. 은행만 돈 벌어. 상반기에 30조 벌어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명예퇴직하는 사람도 위로금 2억에서 6억씩 주는데, 하하, 돈을 그렇게 쓰면 되나? 주주들이 있는데 주주들한테 환원도 해야지. 그걸 그렇게 직원들한테 써?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크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도 전망을 핑크빛으로 하고, 지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긴 뭐가 문제 없어. 다 문제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외신이 좋게 평가하는 거 있어요? 하나라도 대봐. 그 민간이나 국채, KDI나 저 민간 국채연구소나 각 증권회사나 은행, 연구소, 삼성 경제연구소 좋다라고 하는 지표나 이런 거 다 한번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 근데 무슨 핑크빛 전망을 얘기야. 기획재정부는 10월 그린북에서도 그렇고. 이 사기라니까, 사기. 그렇게 얘기하면. 자, 정말 제가 정치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물론 팩트가 90%는 돼요. 그러나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감안을 또 하셔야 돼. 유튜브에서 저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박사나 뭐 기자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뭐 미래 예측을 누가 100%할 수 있어요. 현실 진단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거든. 시각을. 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재무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우량하냐 안 하냐, 경제가 그리냐, 정치가 다 틀릴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 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멘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벌써 이거 뭐 50분이 넘었는데 너무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은데, 댓글이 달려서 애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약간의 경제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했던 얘기였던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제 방송 구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좋아요도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뭐 참 이렇게 참 하찮고 무지랭이 백성인데, 이런 바닥에 있는 민심을 저는 전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좋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